네, 엔화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넘지 말아야 할 145엔이 무너지고 146엔대로 폭락하면서 아마 일본 주식이나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잠 못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월가에서 오늘 우리나라 말로 설왕설래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네. 설왕설래가 영어로 무슨 표현을 쓰시는지 아시죠? 네, 영문과 알고 출신이니까 back and forth를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쓸 겁니다. 왜 설왕설래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심사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영국의 장기채 매입, 이게 이제 선시스로 시한으로 이달 14일까지 돼 있는데요. 영란은행 총재는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하니까 금융시장이 어제 아시아 시장이 많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었죠. 네. 그러나 다음 달 2일에 영란은행 회의 앞두고 결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기채 매입 시한이 14일인데 그 이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 사실 뉴욕 증시를 안정을 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그 설왕설래 있었던 것이 9월달 그 생산자 물가죠. 그 생산자 물가에서 우리가 보면 전년 동월비는 둔화됐습니다. 근데 전월비 방식은 올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오늘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전년 동월비 개념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나중에는 좀 안정을 미치는 데에는 우리가 보면 연율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데에 있어서는 전월비 방식 하면 3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겠습니다는 전년 동월비보는 아무래도 8월 수치보다 둔화됐다 하는 측면이 오늘 증시를 좀 변동가 큰 것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금통위가 저희가 회의 직전에도 여러 가지 예상상 0.5% 빅스텝으로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시장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금통위원보다 잘 이렇게 경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0.5%포인트 올리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얘기는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데 설령 그 0.5%포인트 내놓고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가 이런 쪽의 입장이 보인 것이 설왕설래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얘기를 했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톱에 우리 정종태 편집장이 경제 마인드가 아마 굉장히 아주 좋으신 분이고 굉장히 중립적 기조로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금리를 0.5% 이것도 사실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담보대출이 이렇게 되면 8%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0억 대출했다 보면 8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 연간 8억이지 맞죠? 10%가 1억이니까 10억에 8천만 원.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되니까 이게 세전이 아니라 세후 알들. 그러면 8천만 원이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의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희생시키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 하더라도 설왕설래했던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0.25%, 0.525%이 주장은 없었느냐 하면 이런 걸 생각해서 소수 의견은 하지만 0.5%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는 국민들의 이런 거 생각 그다음에 지금처럼 총수관리 대책인 0.5% 금리 인상 가지고 공급 측 요인은 잡은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부작용 생각하면 다른 쪽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0.25%포인트 소수 인상설이 2분 정도 나왔거든요. 저는 이분의 그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분의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들 생각해서 0.25%포인트 주장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다른 가계부채, 특히 저소득층을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과거에는 금리 결정하면 만장일치 방식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0.5%포인트 올렸지만 비둘기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오히려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금리 인상과 달리 다른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 수습꺾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정 PD께서 잘 보여주셨죠? 우리가 금통위 회의 직전에 이번 주 일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0.5%포인트는 올라간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경험했던 금통위보다 더 훌륭하다. 인식은 돼 있다. 그래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코스피가 10포인트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이 이만큼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든 안 하든 지금은 경제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얼만큼 부지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IMF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국에 보여줬던 행태를 두고 다른 회원국에도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IMF 연차 총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영국의 사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국의 사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영란은행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려나가는 이런 입장이죠. 근데 트러시 정부는 사실 대규모 감세를 취재하고 요중에 일부 최고세를 소득세를 이렇게 일부 포기했습니다. 기본적인 굴격은 감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쪽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지출하겠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감세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대규모로 재정 지출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그래서 브라운식 통화 방식 들어가서 영단행의 장기채 매입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오늘 IMF 총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좋은 뜻으로 하면 지금 정책 목표가 다양하지 않느냐.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창용 총재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희생시키겠다. 이 입장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팀버겐 정리에서 보면 정책 목표가 다양하니까 한 마리 가지고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가 4개면 정책산으로 4개다 하는 팀버겐 정리에 부합한다. 이런 쪽으로 좋은 뜻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나쁜 쪽으로 하면 자,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데 정부는 트러시 정부는 국민들 생각해서 국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퍼플리지한 가점에서 지출을 시켜? 그러면 통화가 공급되겠죠? 그럼 인플레를 잡는데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뢰를 떨어져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 초래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IMF 입장에서는 각 회원국한테 자,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정부와 서로 엇박자를 내지 말라라 하는 것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각국의 정부는 예를 들어서 전행코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 하신다면 사실은 어느 쪽을 지향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는 효율성 중시이기 때문에 K자 양극형 구조가 더 심하다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좀 보편적 관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됐으니까 밑에 계층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앵커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누구를 지향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을 지향하겠습니까? 효율성 중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 지향하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밑에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밑에 사람을 이렇게 지향하겠느냐 하면 밑에 사람을 지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재정은 항상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IMF 총회에서 나왔던 downward rigid입니다. 우리가 보면 임금을 한번 올리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노조라든가 이런 저항력 때문에 예. 재정도 한번 올리면 밑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냐? 국민 표심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지원금을 떨어뜨려 저 대통령 후보 저건 안 찍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재정에서 포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을 좀 회원국들한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인플레를 잡은 이틀에 잡든 경기를 잡든 이런 쪽으로서 이렇게 해서 서로 부처 간에 서로 일치된 견해를 보여다 하는 것이 이번에 IMF의 권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의 단연 최대 뉴스도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IMF 연차 총회를 할 때는 많은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국제금융협회, 일부 사람은 국제금융 페더레이션에서 공사라는 번역을 하는데요. 오늘은 국제금융협회 이렇게 총회가 있었는데요. 작 중앙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서 영란은행 총재도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구로타 하루 효과도 사실 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금리를 안 오르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네. 유럽도 올렸으니까.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과연 페드의 입장대로 따라갈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할 것이냐 입장인데, 자, 포기하지 않겠다.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물가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3%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금융 완화를 추진을 해도 경기 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 타겟팅을 이렇게 타겟팅 2%를 수렴할 것이다. 돈은 푼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문제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인플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 타겟팅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트릴레마, 경기와 그다음에 물가와 금리 간의 딜레마 상태거든요. 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 이번에 나왔다를 보였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금융 완화 정책을 고는데 어제 뭐냐, 엔달러 환율이 145엔 뚫리다 보니까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개입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두 개입이 아니라 외환 보유고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달러를 들이부으면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인데, 자, 달러의 매도 개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IMF에서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경제 대응 주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나기를 때는 그 자체가 불안하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사실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게 유명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거는 IMF에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축통화 국가가 사실 그 달러 직접 매입해 겨니까 이게 요즘 얘기하는 완전히 엔달러 환율 상승, 엔저에서 엔달러 환율 하락, 엔화 강세로 피벗 하는 게 방향전환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냐 피벗이냐 하는 이런 시그널상의 혼선을 초래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면 금융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는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일본의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할수록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하는 게 뭡니까? 신뢰가 믿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축통화는 달러가 유리한 기축통화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는 지금 IMF의 SDR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기축통화를 좀 카와사이까지 이렇게 간다면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의 한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엔달러 환율 문제가 그동안 선이라는 걸 다 뚫리고 있습니다. 그로타선 125엔, 미스터 엔선 130엔, 프라자 142엔 다 뚫렸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45원이 뚫려서 장중한테 147엔까지 갔습니다. 마감 지수로 보면 146.6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선이 다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146.8 가죠. 147까지 네.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이 기축통화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물론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이긴 합니다는 같은 데서 영계 파운드도 세계 중심 통화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큼이냐? 23% 떨어졌는데요. 23%보다 더 떨어진 것이 일본의 엔화입니다. 27% 떨어졌습니다. 올해 9개월 만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유로 가치랑 한국도 17%에서 아마 세계 3,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루피와 인도 루피아 똑같이 이제 통화 명칭이 같아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루피아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 동화는 한 자리대 5에서 7%. 그러면 자, 엔화가 27%인데 시청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5%면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에서 전행커랑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기축통화 영어로 보면 베이스 커런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27%, 파운드가 23%, 그다음에 우리 원화 가치는 물론 거기서 빼겠습니다는 이러한 통화에서 23%, 27% 떨어지는데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6%, 7%가 떨어졌다. 어떻게 기축통화입니까? 어렵죠. 근데 어렵죠?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물론 통화의 기축통화를 잡히는 데는 화폐 3대 동기에 따라서 또 대중화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는 너무 떨어져서 저런 논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보다도 엔화 가치를 더 믿을 수 있느냐? 몇 배 떨어졌습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다. 오늘 국제금리에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는 거다.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자면 엔화 가치가 지금 1년째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페드가 네. 테이퍼링을 결정을 해서 11월 달에 대비해서 추진했죠. 이때부터 이제 출구 전략, 엑스 스트레티지가 갔는데요. 테이퍼링에서 유동성 늘어나는 부분을 줄이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가계도.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출구 전략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 일본의 구로타는 사실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엇박자를 맺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추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1월부터 신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네. 나왔거든요. 그때 용어가 나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11월 달 8일에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그때는 신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환율 전쟁이라 하는데요. 과거의 환율 전쟁은 평가 절하인데 지금은 미국이 임페리얼 자켓에서 수입 물가를 허기했다 보니까 자국 통화 강세, 과거보다 반한다, 엔티 이렇게 해서 역환율 전쟁이다 해서 평가 절상 경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임페리얼 잡기에서 달러를 강세를 유도하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됐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본이 엔저를 유도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지 꼭 10년이 됐는데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네, 꼭 10년이 됐습니다. 네. 2012년 9월 달에 추진이 됐으니까 오늘 10월 달 만이니까 꼭 10년이 됐죠. 성과 한번 보면 엔저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이 아베노믹스를 유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 뒤쪽에 두 분들입니다. 요 분이 이제 하마다 고이치 씨라고 해서 미 메일대 명예교수인데요. 네. 예전에 그 한국경제TV를 이끌었던 송재조 전 한국경제TV 사장님께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2013년, 2014년 이렇게 이분을 모셨거든요. 그때 아주 화제가 됐던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론적 근거를 짜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2번 정도 워낙 화제의 대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컨퍼런스 전에 한번 이분들을 만나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그렇다 하려까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론적 근거를 해서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엔저 효과, 수출 증대 효과 있느냐?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엔저를 통해서 수출 증대 경기 부양 효과는 마셜로나 컨디션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수출 구조가 이렇게 환율, 가격에 민감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그래도 2등이라든가 3등이지만 기술과 품질과 디자인에 나갔기 때문에 수출 구조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 밖에 나가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수출 기업이 엔저가 돼서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미 밖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를 유도한다해도 수출 증대 효과가 없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수입 물가, 엔저 되면 수입 물가 상승하겠죠. 네. 그러면 수입업체 고통이고 국민들 고통이다. 이런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가 왜 이렇게 엔저 정책에 대해서 고집이냐 하면 일본의 수출입 업체, 기업도 싫어한다. 국민도 고통해서 싫어한다. 근데 왜 당신은 추진하느냐? 그래서 고집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엔저로 혜택을 봐야 일본 수출 기업들이 한국판 키코 사태랑 연결짓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과거 이제 네.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셔서 그냥 자막 없이 당연히 일본이 이렇게 강세를 될 거로 경기 침체에서 강세를 될 거로 봤는데요. 네.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것은 엔화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올해 120엔 갔을 때 자, 일본 주식 사세요. 일본 엔화 매입하세요. 이렇게 추천했던 우리 시중은행 PB들이 많았거든요. 또 네. 그게 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학개미 해가지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경제는 변하는 겁니다. 과거 경기 침체일 때, 자, 베리 아이큰게리스트에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지만 이번은 5대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정치 개파 함정, 그 다음에 행정규제 함정, 글로벌 함정, 또 따가지 못하는 것 함정, 비세 함정, 그 다음에 젠더 함정. 5대 함정에 걸려있기 때문에 엔화 추천하지 마세요. 엔화 사지 마세요 하는데
120엔 대비해서 지금 147엔까지 가니까 아까 전 앵커가 일학개미들이라든가 일본 네. 주식 산 사람이든가 일본의 엔화를 뒤늦게 산 포머더 같은 경우는 잠 못 이룬다 표현을 쓰셨죠. 바로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걸 다 싫어하는데 왜 하루이코 총재는 계속 엔저를 고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을 잘못했으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 아베노믹스를 지금 10년 동안 엔저를 유지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엔저 정책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안정성, 독립성을 도모할 때는 결국은 소득 수준에 맞게 내수장을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저 정책을 10년 동안 하니까 일본의 지속 가능한 여건, 독립성 안정을 할 때 내수장이 육성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엔저를 유도하니까 수출 증대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자, 솔직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자, 지금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수출도 안 되죠? 또 내수장 육성도 안 됐죠? 예. 일본 경기 그대로 거꾸로진다는 얘기죠. 거꾸로 된다는. 그래서 이게 아베노미스의 고집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면 대일감정 때문에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셨다 표현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수상 총수권자니까 좀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 자체도 이렇게 돌아가셨다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베가 죽기 전까지는 네. 구로다를 잡았거든요. 기업도 수출 기업 안 좋고 그다음에 수입 기업도 안 좋고 국민들이 안 좋고 고집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협조적인 게임이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구로다를 잡은 겁니다. 구로다를 해서 강압적으로 갔던 거죠. 이게 지금의 아베노믹스의 실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맨 처음에 작년 1월 20일 날 이렇게 출범할 때는 트럼프가 워낙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천사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전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천사표일까? 어이구, 중국도 그냥 뭐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죠. 이번에 전통적인 우호국인 사우디도 지난번에 감산을 200만 달러 했어. 마음에 안 들어. 자, 사우디 당신들 감산할 거야, 증산할 거야. 안에 무기 수출 중단해.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기대했던 트럼프의 반심을 천사를 기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호주의 장벽 쳐 뭐든지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비료해 뭐든지 동맹국 간의 갈등해 당신 뭐냐 천사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뭐냐 이렇게 선진국 그것도 세계 탑 국가가 겸손하게 다른 것을 선호해야 우리 김정은 사장이 강조하시는 이렇게 네트워크 사회에 대해서는 소셜 밸류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네. 이게 ESG 아닙니까? ESG. 그래서 소셜 밸류 그게 지금의 덕목이거든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겸손해고 잘 나가는 국가일수록 중심국가일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정가에 두들겨 세경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때에서는 우리가 우리 힘을 기르는 방법뿐이 없다. 외환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때는 우리 원화 국자라든가 이런 것을 자 선진국만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원화의 국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창용 이렇게 신임 총재께서 국민을 생각해 달라.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희생시킨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소득이 없어서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엔화 가치 그에 따른 심도 깊은 분석들 다양한 방면에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